안녕하십니까. 공공 빅데이터 최신 사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인스 SNC 빅데이터 사업본부 본부장 한일입니다. 발표자인 저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하여 공공 빅데이터 경진대회 등에서 오산시, 부천시, 김해시의 수상을 지원하여 3년 연속 시정발전 유공표창장 수상, 빅데이터 관련 특허, 코딩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1, 2 교육 후 바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플랫폼 제품 개발, 치매 위험도 예측 등 혁신선도 과제 수행, 공공 빅데이터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순서는 가구 단위 분석 사례, 현상 분석 사례, 통계 예측 분석 사례, 디지털 트윈 분석 사례, 행정정책 공유 플랫폼 사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구 단위 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단위 분석은 가구별, 소득 등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기반에서 업무 활용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가구 소득과 소비 지출 등 라이프 스타일 DB 구축 중 가구별 소득과 소비 지출 추계와 활용 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국토부의 공동주택정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융복합하여 미래 연령별 인구 추계, 가구별 거주 수준, 소득 수준 통계를 추계합니다. 추계 데이터 기반에서 연령별 돌봄 대상 분류와 구축, 가구 유형별 돌봄 대상 분류와 구축, 지역별 인구, 가구, 소득, 소비 등 파생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업무 활용은 파생 데이터 기반에서 취약점 돌봄 정책, 초등 돌봄 정책, 저소득 위기가구 돌봄 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창업자를 위한 지역별 소득 등 통계 제공, 어린이 감염병 위험 지역과 시설 예측, 결핵 발생 위험 노인 예측 등 인구, 건설, 보건 관련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추계 데이터의 품질은 모평균 추적 산출식에 의하여 측정하며 약 플러스 마이너스 6.01%이며 가구의 소득은 아파트 동호 단위로 추계됩니다. 예를 들면 106동 2층 4호의 가구 소득은 590만원이고 106동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는 698만원으로 701호입니다. 106동 204호의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구주는 45세 남성, 가족은 부부, 초등학생 1명, 중고등학생 1명, 총 4명이 아파트 32평, 주택가격 1억 2,30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맞벌이 확률은 58.6%, 사교육 참여율은 78%, 교육비 72만원, 1인당 사교육비 25만원입니다. 총 가구의 소득은 590만원, 소비 지출은 415만원이며 교육비 72만원, 음식 숙박 58만원, 교통 53만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52만원, 오락문화 33만원 등 총 41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 소득과 소비 지출 추계 결과입니다. 가구별 소득 등 추계 데이터는 집원, 아파트 동호 단위로 구축되어 있어 행정동, 법정동, 기초구역, 학구도, 100m 등 격자 단위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본 화면의 예시는 법정동 단위로 집계하여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법정동 안에 녹색이 진한 곳이 소득이 높은 지역이며 연녹색은 소득이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파이의 크기가 큰 지역은 소비 지출이 높은 지역이고 파이 크기가 작은 지역은 소비 지출이 낮은 지역입니다. 본 분석을 통하여 각 지역별 소득과 소비 지출 수준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파이 차트를 클릭하면 세부 지출 항목별 지출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구의 생활 수준 분석 결과입니다. 지역의 가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가구 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 면적, 거주 가격, 소득, 자동차 보유 대수, 맞벌이 비율, 사교육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값의 단위 등 분포가 달라서 막대 차트, 파이 차트 등 하나의 차트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여러 개 작성하여 분석하자니 일도 많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값 단위 분포를 표준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값의 분포가 다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통계적인 표준지수 산출법과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백분위 점수 활용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백분위 점수 산출법을 활용하여 지도 위에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한 예입니다. 빨간색 외곽을 꽉 채운 지역은 가구의 생활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빨간색 외곽의 공간이 작은 지역은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이며, 특정 항목의 공간이 작은 지역은 해당 항목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시각화 기법을 행정 업무에 잘 활용하시면 지역 간 복지 등 행정정책의 불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밀도와 맞벌이 비율 분석입니다. 초등학생이 어느 지역에 밀집하고 있으며 지역별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어떤지를 분석한 예입니다. 초등학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히트맵을 이용하여 붉은색으로 표현하였고, 맞벌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원이 큰 지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 밀도와 맞벌이 비율과의 상관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돌봄 유형별 미래인구 추계입니다. 향후 5년간 취약정 아동수, 초등학생 수, 중고등학생 수, 청년 수, 중장년 수, 노인 수, 80세 이상 고령자 수 등 돌봄 유형별로 추계하고 지역별로 막대 차트로 시각화한 예입니다. 신창동의 경우 취약정 아동수가 향후 5년간 급감하고 노인 수는 급증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창동 지역은 취약전 아동수가 급감하는데, 취약전 아동에 대한 시설을 민원 등의 이유로 증가시키거나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는데 노인시설 등 복지 예산을 급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돌봄 유형별 인구 중간 분석은 지역별 합리적인 인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 돌봄 대상자 분류입니다. 돌봄 가구 유형 분류, 가구 세분화 결과는 비식별화된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 기반에서 가구와 작업, 가구의 구성 특성 분류, 전 가구의 돌봄 유형 분류 순서로 수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가구 추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선제적 돌봄에 활용됩니다.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고도 돌봄 대상자를 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돌봄 관련 예산 수립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상 분석 사례입니다. 현재 주어진 각종 행정 현안에 대하여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률 분석 사례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대부분 전통시장 주차장 증설 민원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주차장 증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색시장 주차장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오색시장 주차장의 진출입 차량 대수와 시간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월 2회, 시간대는 14에서 15시에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색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시장 상인들과 관련 차량을 만차 예상일자와 시간대에 이동주차하여 오색시장 방문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과 수혜업종 분석입니다. 지역화폐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사용되는지, 수혜업종과 선호업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역화폐 촉진을 위한 상권 선정, 지역화폐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도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센싱 기술에 의한 방문자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동인구 분석은 통신사 데이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유동인구는 작은 공간 단위로의 이동, 실제 방문 객수에 대한 오차, 재방문자 수 분석 등 기술적인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문제로 지자체가 수급하는 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산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와이파이 센싱기를 주요 방문 장소별로 설치하여 핸드폰 소지자의 체류시간, 방문자 수, 재방문자 수 등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생신 데이터 기반의 시간대별 방문 특성 분석 사례입니다. 와이파이 마크가 표시된 곳이 와이파이 생신기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와이파이 크기가 큰 곳은 방문자 수가 많은 지역이고 작은 곳은 방문자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오전 등 일반 시간대 방문자 수, 빨간색 막대는 장보기 시간대 방문자 수, 노란색 막대는 저녁 시간대 방문자 수를 의미합니다. 각 공간별로 방문자 수와 시간대별 방문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예입니다. 시간대별 체류시간 분석 사례입니다. 녹색 원이 큰 지역은 오래 체류하는 지역, 녹색 원이 작은 지역은 체류시간이 적은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 시간대는 파란색 막대, 장보기 시간대는 빨간색, 저녁 시간대는 노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각 공간별 방문자의 체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예입니다. 방문자를 민간의 고객관계 관리 기법인 CRM의 RFM 모델을 활용하여 방문자 유형을 분류한 예입니다. 참고적으로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RFM은 Recency, Frequency, Monetary Value의 약자입니다. 방문자 특성 세분화는 최근 방문일 점수, 총 방문 횟수 점수, 총 체류 시간 점수를 산출하여 베스트 방문객, 신규 우량 방문객, 베스트 방문자 중 이탈 방문객, 한 번 오고 다시 오지 않는 이탈 방문객 등으로 분류합니다. 방문객 유형 분류 결과는 베스트 방문객과 신규 우량 방문객에 대해서는 더 증가시킬 촉진 방안 마련, 과거에는 베스트 방문자이나 현재는 오지 않는 방문객, 한 번 방문하고 오지 않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 방안 마련에 활용합니다. 방문자 선호 동선 특성 분석입니다. 방문자 선호 동선 특성 분석은 RFM 기반의 방문자 세분화 결과를 활용하여 방문자 유형별, 체류시간 등 동선을 파악하여 우량 방문자 증가를 위한 방문 동선 전략 수립에 활용합니다. 야시장 운영 효과 분석입니다. 야시장 운영이 평일 같은 시간대보다 얼마나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 예입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문자 수 증가, 체류시간 증가를 분석한 결과 평일 대비 방문자 수는 29.1% 증가, 체류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와이파이 그림이 있는 곳이 방문객 수와 체류시간을 측정한 장소이며 방문자 수는 막대 차트로, 체류시간은 파이 차트로 시각화한 예입니다. 어린이집 폐업 위험도 분석 중 어린이집 폐업 위험지역 분석 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분석 관련 사례는 현재 우선 설치지역 선정 모델만 있습니다. 취약정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취약전 아동수의 미래 5년간 감소 위험지역을 분류하고 감소 위험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 중 경영이 어려워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취약전 아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민간 어린이집 원생수가 적은 영세 사업자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예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우선지역 분석 사례입니다. 국공립 전환 우선지역 선정은 어린이 등 총수요, 국공립 어린이집 미케어 어린이 등 돌봄 미진도, 민간 어린이집 폐업 등 중단 위험을 점수하여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하고 종합 매력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지도에 시각화한 사례입니다. 종합 매력도가 9점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검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우선지역 분석 중 초등학생 가구의 학년별 인구수 분석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수와
학년별 인구수 및 구성비를 시각화한 예이며 초등학생 수가 많으면서 어떤 학년에 초등학생이 많은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예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분석 예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지역을 진한 녹색으로, 적은 지역은 연녹색으로 표시하였고, 가구의 소득을 빨간색 막대로, 가구의 소비를 파란색 막대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분석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예입니다. 초등학생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분석 사례입니다.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곳은 보라색으로, 낮은 곳은 연한 살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칠판 내 강의자 그림 크기는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크기를 의미하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숫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을 의미합니다. 초등학생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분석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의 지역적인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예입니다. 취약전후 다자녀 인구수 분석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진한 보라색, 적은 지역은 연회색으로 표시. 취약전 다자녀 인구수는 파란 막대, 초등학생 다자녀 인구수는 빨간 막대, 중고등학생 다자녀는 노란 막대로 표시. 하얀 박스의 숫자는 지역 내 다자녀 가구 수를 의미합니다. 취약 전후 다자녀 인구수 분석은 다자녀 관련 가구 수와 인구수를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지역 설치지역 분석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지역 선정은 맞벌이 가구수 점수, 초등 저학년 학생수 점수, 초등 다자녀 가구수 점수, 초등학생당 사교육비 저지출 점수를 평가하여 설치 우선지역 종합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설치 우선 종합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하였으며 10점에 가까운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중 상권 내 업종 위험도 분석입니다. 창업자가 특정 상권을 선정하고 해당 상권에서 창업을 원할 경우에 특정 상권 내 업종별 생존율을 분석하여 생존율 높은 업종을 추천한 예입니다.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창업 생존율이 결정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오래 버틸 수 있는 업종을 알려드릴 목적으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특정 업종의 상권별 위험도 분석입니다. 창업자가 특정 업종을 선정한 경우에 특정 업종의 상권별 생존율을 분석하여 생존율이 높은 상권을 추천한 예입니다. 가급적 경쟁이 덜 치열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권을 알려드릴 목적으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구매력 기반의 과학적인 상권조사 지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 연령대별 인구수, 총 시장 규모, 경쟁 업체 수, 업체당 매출 규모 등의 데이터를 창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창업자가 제공된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대는 얼마로 할까, 어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할까, 창업 업종의 총 시장 규모는, 경쟁 업체의 분포는, 업체당 매출은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 마련을 지원합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분석입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3곳의 회원 특성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CRM의 RFM 모델을 활용하여 스포츠센터 회원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베스트 회원은 지속적으로 회원을 등록하고 출석률이 높은 회원입니다. 스포츠센터에 가면 항상 만나시는 분들로 사실상 평생 회원입니다. 스포츠센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마케팅 대상 회원은 기존 회원으로 회원 등록률은 높으나 출석률이 낮은 회원입니다. 이분들은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등록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의 참여를 막는 분들로 회원 등록 조정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연이탈 회원은 1회 등록하고 출석률이 낮으면서 다시는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안 오시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설이 문제인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 예측 분석 사례는 통계 기반의 예측 결과를 추계하고 추계 예측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출 촉진을 위한 핵심 구역 도출 분석 사례입니다. 전통시장 방문자를 통계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업종별, 성별, 연령대별 매출 촉진을 위한 핵심 공간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특정 공간 내 방문객이 많다고 반드시 시장 전체의 매출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시장 전체의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공간을 업종별, 성별, 연령대별로 구별하여 추출한 예입니다. 8번 구역은 방문자 수가 적으나 총 매출, 소매업 매출, 40대의 매출을 높이는 공간이며 7번 구역은 음식점과 30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음식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7번 구역에 방문자가 선호하는 이벤트, 조형물, 편의시설, 할인 쿠폰 등 마케팅을 집중하면 타 공간에서 마케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발생 위험도 분석 중 감염병 유발 인자와 발생 지역 예측 분석입니다. 감염병 발생 유발은 50대 남자 인구수, 공립 유치원 학급수, 외국인 남자 인구수, 독거노인 여자 인구수, 공장 개수, 공동주택 개수와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과 타겟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 순위 예측은 감염병의 과거 10년간 지역별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1년간 발생 우선 지역을 분석하여 지역적인 예방 집중 지역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감염병의 월별 위험도 예측입니다. 향후 1년간의 감염병 월별 위험도는 과거 10년간의 월별 발생 패턴을 시계열 알고리즘으로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향후 1년간의 월별 발생 건수와 패턴을 예측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집중 시점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분석 중 소상공인 보증 수요 예측 분석입니다.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 업종 특성, 인허가, 국민연금 기업체의 특성과 실제 보증 건수와의 상관성 기반의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검증한 사례로 연단위, 보증 수요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실 위험도 감소 방안 도출입니다. 과거 소상공인 보증 시 부실 패턴을 분석하여 부실률 감소를 통한 보증 여력 확대로 더 많은 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표로 개발하였습니다. 부실 감소 모델을 통하여 연간 부실 억제 건수 약 1,000건, 부실 억제 금액 약 200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반 등 취약 돌봄 수요 추계 중 어린이집 취약 돌봄반 운영 현황 분석입니다. 취약 돌봄반은 시간 연장반, 누리 장애인반, 새벽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반 현상 분석 과정에서 지역 내 거주 아동수보다 어린이집 취약 돌봄반 아동수가 많다는 사실, 지역별 아동수와 취약 돌봄반 아동수와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 원생수가 많은 어린이집이 주로 취약 돌봄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과 어린이집 취약 돌봄반 아동수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아동수가 상관성이 약간 있고 맞벌이 비율이 상관성이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의 상관 분석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맞벌이 비율은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계 분석 결과는 현재 운영 현상만 반영한 것이지 실제 속마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시간 연장 돌봄은 수요자가 아닌 어린이집 중심의 수익성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반 등 취약돌봄 수요 추계입니다. 지역별 아동수 등 지역 특성과 시간 연장반 등 취약돌봄 아동수와의 상관 분석을 기반으로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역별 시간 연장반 등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결과이며 현재보다 약 300% 높은 잠재 수요가 예측되었습니다. 본 결과를 활용하여 시간 연장반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일자리 추천 모델입니다. 워크넷 듯 구인구직 매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한 사례로 구인구직자의 보상과 정보의 눈높이를 조정을 통하여 미스매칭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프로파일을 입력하면 구직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일자리와 급여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구인 기업에게는 구인 조건 중 핵심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 우선지역 선정입니다. 번호판의 지역별 과거 영치 단속 실적과 지역 특성과의 상관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영치 단속 잠재력을 예측합니다. 예측된 잠재력을 기반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하며 영치 단속 실적으로 잠재력이 떨어진 지역을 조정하면서 가장 영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효과성 높은 시간대에 단속하여 영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우선 회수 대상자 선정 모델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가만히 있어도 자동 회수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는 지방세를 영영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류한 모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지방세를 영영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 회수 강도를 높여 체납 회수율을 높이는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모델 중 교통사고 발생 특성 분석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망자 수 위험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심야 교통사고 밀집지역 등을 분석한 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분류 기반의 감소 방안 도출입니다. 교통사고는 기온, 강수량 등 날씨 변수, 요일, 시간 등 시간 변수, 도로 상태, 스쿨존, 제한 속도, 방지 턱수 등 시설 환경과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어린이, 노약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도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분석 사례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이 결합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등 행정정책 변화 시 어떻게 사회 현상이 바뀔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행정정책 도출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신설 검토 예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신설 시 현재 측정된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예이며 만약 버스 전용차로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이벤트 발생 시 교통 흐름을 시뮬레이션하여 버스 전용차로 신설 여부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예입니다. 각 교차로의 교통량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신호체계 변경 시 차량 속도 등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시뮬레이션한 사례로 최적 교통신호체계 수립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예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를 시뮬레이션하여 화재 발생 시 최적의 대피 동선 수립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 시뮬레이션 예입니다. 강풍, 해일 등 자연재해의 강도별로 교량 안전을 시뮬레이션하여 취약 지점의 부품 교체 및 정비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 시뮬레이션 예입니다. 건물 구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지진, 강풍 등 자연재해의 강도에 따라 건물 안전을 시뮬레이션하여 건물 신축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확산 시뮬레이션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 흐름, 날씨 등에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여
청정도시계획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활용한 3D 공간 DB 구축입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3D로 복원하여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마우스로 다양한 각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예입니다. 도시의 현재 상태 파악이 필요한 업무, 비대면 도시 홍보를 위한 사이버 관광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정책 공유 플랫폼 사례는 공무원 눈높이의 빅데이터 공유와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작된 사례입니다. 행정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플랫폼 구축은 공무원 스스로 구축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딩도 모르는 공무원. 그런 코딩도 모르는 공무원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공공 빅데이터 분야에 주로 사용하는 주소정제, 주제도, 통계 분석, 차트, 반응형 웹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공무원 눈높이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투비 시리즈 소프트웨어는 코딩을 모르는 공무원이 121 교육 후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개발한 콘텐츠를 반응형 웹 시각화 툴에 게시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공유와 확산 촉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사례 메뉴는 분석 이미지, 차트, 통계 분석 결과, 주제도 등을 HTML 파일로 변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 리포트 메뉴는 행정정책 활용 리포트를 웹 게시와 다운로드에 의한 공유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허브 메뉴는 공무원이 활용한 각종 분석 데이터를 쉽게 게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데이터 수집과 획득 시간을 줄여주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생활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공공 빅데이터의 가구 단위 분석 사례, 현상 분석 사례, 통계 예측 분석 사례, 디지털 트윈 분석 사례, 행정정책 공유 플랫폼 사례와 관련한 최신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공공 빅데이터는 단순 기술적 솔루션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높습니다. 얼마나 행정 업무에 잘 활용하느냐가 행정 경쟁력이 됩니다. 빅데이터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고효율 행정을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저는 제 강의를 수강한 공무원분들은 반드시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선도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최신 사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